2024년 10월 서울 서촌의 작은 한옥에서 박민선은 다락방 사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오르기엔 가파른 계단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다가오는 5주기 제사를 앞두고 유품을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락방 안은 먼지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공기 중에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민서는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교과서, 학생들이 쓴 편지, 서예 작품들.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던 준혁의 삶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뒷장이 이상하게 도톰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숨겨진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절반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긴 머리의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손을 잡은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고 배경에는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사진을 태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망설이다 그만둔 것처럼. 사진을 뒤집자 준혁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한설아, 1985년 8월 인왕산 한옥마을. 1985년. 민서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신과 준혁이 결혼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결혼 3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둘은 연애 중이었습니다. 1987년에 약혼했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 8월은 준혁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교사 발령을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둘이 선을 본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왜 준혁은 이 사진을 태우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 태우지 못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는 거실에 앉아 가야금을 꺼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항상 가야금을 탔습니다. 손가락이 줄을 튕기자 낮고 슬픈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악도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서 멈췄고 마지막 음이 한옥의 석가래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민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에 한설아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양화가 한설아, 1951년생, 주로 풍경화 작업, 2010년 이후 작품 활동 중단. 민서는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양화가 한설아, 은평구 소나무 요양원에서 여생 보내. 민서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35년간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라도.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과거를 만나러 갈 때는 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사진과 직접 만든 다식을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서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인왕산. 인왕산을 지날 때
민서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준혁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은평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소나무 요양원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나무와 비슷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네, 한설아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한설아 선생님. 지금 정원에 계세요. 저 느티나무 아래요. 매일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신답니다. 민서는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이젤이 놓여 있었고 백발의 노부인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국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진 속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설아 선생님이신가요? 노부인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낯선 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준혁 선생님의 부인이십니까?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을 소개도 하기 전에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설아는 옆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언젠가 누군가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민서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졌던, 아니 39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이야기가. 한설아는 붓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준혁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요. 5년 전이었죠. 그때 알았어요. 이제 언젠가 누군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민서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꺼내 설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찾았어요. 다락방에서. 설아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진 위로 떨리며 내려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그을린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 준혁 선생님이 간직하고 계셨군요. 태우려 하셨나 봐요. 하지만 끝까지 못 태우셨네요. 그분이 태우려 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설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께 이 사진을 태우라고 부탁했거든요. 오래전에. 하지만 그분은 못하셨나 봐요. 민서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이는 또 누구고요? 설아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3명 있습니다. 딸 2, 아들 하나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설아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사진 속 어린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유진이에요. 1985년 8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제 동생 수연이의 딸이고 박준혁 선생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민서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혁 선생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책임감 강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분. 저도 알아요. 설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1985년 여름이었어요. 준혁 선생님은 인왕산 한옥마을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낡은 한옥들을 보수하는 일이었죠. 제 동생 수연이는 그 마을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유럽으로 미술 공부를 떠난 뒤였거든요.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혁은 그의 여름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었습니다. 민서는 그때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수연이는 23이었고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준혁 선생님이 지붕을 고쳐주시고 책을 빌려주시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정원의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그해 가을 수연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준혁 선생님은 이미 선을 보고 계셨어요. 부인, 당신과요.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5년 가을. 그때 준혁과 첫 선을 봤습니다. 중매였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이 정한 만남이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했지만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준혁 선생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수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설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산후합병증이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귀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준혁 선생님을 처음 봤습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민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혁 선생님은 유진이를 보고 우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기만 하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죠. 내가 죽였다고.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에는요. 유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혁 선생님은 유진이를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부인은 이미 임신 중이셨어요. 제가 임신을. 민서는 손으로 배를 쓸었습니다. 장녀 소희. 1988년 결혼하고 그의 말에 임신했습니다. 저와 준혁 선생님은 함께 유진이를 찾을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저는 미혼이었고 화가로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유진이는 결국 위탁 가정으로 갔고 나중에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민서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설아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유진이가 돌 무렵 찍은 거예요. 준혁 선생님이 몰래 오셔서 유진이를 보셨어요. 저도 그곳에 갔고 우리 셋이 함께 느티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죠. 준혁 선생님은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제가 준혁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부인께 고백하시라고. 하지만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은 부인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고. 그래서 침묵을 택하셨죠.
두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고 어디선가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설아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만나셨어요? 아니요.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갔었지만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설아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낡았고 준혁의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준비되었을 때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준혁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주셨어요. 민서가 준비되었을 때 주세요라고 하셨죠. 그 눈빛을 보면 안다고요. 무슨 눈빛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눈빛이요. 설아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면회 예약을 하실 때 목소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부인의 눈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다고. 민서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뭐가? 준혁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리고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인, 진실은 항상 치유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저 우리가 알던 것을 바꿀 뿐입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세요? 민서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아야 해요. 설령 아파도.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제가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킨슨병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민서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민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인왕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준혁과 수연이 만났고 사랑했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산 남편을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고 싶어 했을까요? 준혁의 침묵 뒤에 이런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태워버려야 할까요? 준혁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한번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흔적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내일 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그 전에 민서는 알아야 했습니다. 준혁이 평생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숨겼는지. 다락방 구석에서 민서는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거실로 내려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준혁의 봉투 옆에 나란히 놓인 상자. 둘 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았고 접수 번호도 없었습니다. 준혁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 강유진. 생년월일 1985년 8월 15일. 무한수연. 부 박준혁.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서류를 평생 숨겨두었습니다. 제출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두 번째는 작은 화선지였습니다. 수묵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고 소녀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985년 8월 10일. 수연. 민서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월 10일. 유진이 태어나기 5일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세 번째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준혁의 글씨로 유진, 첫 번째 사진, 1985.8, 2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일기였습니다. 몇 페이지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9월 3일 수연에게서 편지가 왔다. 임신했다고. 내 아이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 민서와는 이미 선을 봤다. 양가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다. 알고 있다. 1986년 9월 5일 수연이 세상을 떠났다. 산후합병증. 내가 죽였다. 내가. 아기 이름은 유진. 설아가 지었다고 한다. 내 눈을 가졌다고. 1988년 5월 20일. 오늘 민서와 결혼했다.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 한편이 무겁다. 유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누가 키우고 있을까?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행복해한다. 유진이는 10살이 되었다. 어떤 모습일까? 찾고 싶다. 하지만 찾을 수 없다. 찾아서는 안 된다. 민서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평생 이 무게를 혼자 짊어졌던 것입니다. 민서 옆에서, 아이들 옆에서 웃으면서도 가슴속에는 이런 고백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는 거실 찬장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평생 아꼈던 청자 찻잔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찻잔으로 녹차를 마셨습니다. 민서가 새 찻잔 사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준혁은 이게 좋아. 손에 딱 맞거든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민서는 찻잔을 들어 바닥을 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YJ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결 문양. 바다였습니다. YJ. 유진. 유진. 민서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깨뜨릴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인사동에서 이 찻잔을 샀을 때부터 이것이 딸이 만든 것이라는 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인사동에서 청자 찻잔을 샀다. 아름다웠다. 집에 와서 바닥을 보니 YJ라고 새겨져 있었다. 유진인가? 설마. 하지만 그렇다면 운명은 이렇게 오는 것인가? 매일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2019년 2월 10일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민서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야 하나?
설아에게 편지를 맡겼다. 민서가 준비되었을 때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는 끝까지 비겁했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준혁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봉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지 2장이 붓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용기 없이 떠난 뒤일 것입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35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도 거짓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1985년 여름 인왕산 한옥마을에서 한수연을 만났습니다. 친절은 때로 잘못된 모양을 띱니다. 우리는 가까워졌고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과 이미 선을 봤고 양가 어른들이 기뻐하셨고 미래가 정해진 상태였으니까요. 수연이 임신했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수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당신 몰래 유리창 너머로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과의 삶도 진심이었습니다. 소희, 지훈, 은채,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청자 찻잔을 보세요. 10년 전 인사동에서 샀는데 바닥에 YJ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민서, 부탁합니다. 유진을 찾아주세요. 내가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평생 그리워했다고,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는 마세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알았으면 합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것을. 비겁한 남편, 준혁. 민서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서는 식탁에 앉아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탄 사진, 출생신고서, 수연의 그림, 준혁의 일기, 편지, 청자 찻잔. 한 사람의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숨겨진 삶이,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준혁 씨, 민서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제가 해야겠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다시 설아를 만나 유진의 정확한 주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으로 가야 했습니다. 46년 만에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딸을 만나러.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주지 않는다면?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그 아이가 지금 와서 나타난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민서는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봉투만 따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설아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야 했습니다. 유진을 만나러 가도 되는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이 무게를 평생 혼자 짊어졌구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새벽 4시 민서는 일어나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을 찾아주세요. 내가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준혁 씨,
제가 갈게요. 제가 전할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촌 한옥의 기와 지붕 너머로 인왕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 아래 어딘가에 느티나무가 있었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끝을 맺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옷을 갈아입고 요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아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강릉의 정확한 주소를, 그리고 유진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 때 민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준혁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 씨, 지켜봐 주세요. 민서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흘 후 민서는 강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청자 찻잔, 준혁이 남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이틀 전 두 번째 만남에서 유진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바닷가 언덕 위 바다와 흙 도자기 공방.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상처도 깊어요. 천천히 다가가세요. 버스는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 동해로 향했습니다. 3시간의 여정 동안 민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동해,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바다와 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공방 입구에는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 접시, 화병, 모두 청자색이었고 섬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느티나무 문양이 새겨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이 평생 그린 서예 속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돌아봤습니다. 한 여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은발이 섞여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은 준혁의 눈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이었습니다. 주문하신 분이세요? 여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유진 씨십니까? 여인의 미소가 잠시 멈췄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민서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박준혁의 아내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준혁?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 제 출생 서류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어 하셨어요. 평생. 민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46년 만에? 할 말이 있어서요. 전할 말이 있어서요. 민서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세 사람. 유진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돌 무렵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어요. 태우려 했지만 끝까지 못 태웠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당신 이모예요. 한설아. 서양화가 지금 서울 은평구 요양원에 계세요. 제 이모.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요. 당신 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유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의 붓글씨. 그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비밀이요.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완전했을지 몰라도 분명 사랑이었어요. 민서는 마지막으로 청자 찻잔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찻잔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인사동에서 샀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찻잔으로 차를 드셨어요. 당신이 만든 걸 알면서요. 유진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YJ 이니셜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6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민서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공방 뒤편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아 유진이 끓인 녹차를 마셨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서 작업 구상을 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리돼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흘러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름다운 곳이네요. 양부모님이 강릉 분이셨어요. 저를 잘 키워주셨죠.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항상 공허했어요. 내 진짜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평생 했어요. 민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준혁.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고 서예를 좋아했고 매일 아침 명상을 했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명상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손도 닮았어요. 당신이 도자기 만지는 모습이 그분이 붙잡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유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그렸나 봐요. 평생 왜 그리는지도 모르고 인왕산 한옥마을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거기가 당신이 태어난 곳이에요. 당신 어머니 수연 씨가 살던 곳.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저를 부른 거였나 봐요.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서울에 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에게 가족이 있어요. 3명. 유진은 놀란 듯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제 아이들이요. 박소희, 박지훈, 박은채.
당신의 이복 동생들이에요. 유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요. 유진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갈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올게요. 일주일 후에 함께 서울로 가요. 유진도 일어섰습니다. 박민서 씨, 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다만 알아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서가 떠나려 할 때 유진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기거 가져가세요. 아버지 제사 때 쓰세요. 보자기를 풀자 느티나무 문양이 새겨진 접시가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찾아와 주셔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서는 유진이 준 접시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느티나무 문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까워졌습니다.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구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준혁의 첫 번째 딸이 있다고, 언니가 있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 눈빛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민서는 유진의 접시를 재단에 놓았습니다. 준혁의 사진 옆에 준혁 씨, 유진이를 만났어요. 당신 닮았어요. 눈도, 손도 일주일 후에 여기로 올 거예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서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자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소희야, 엄마야,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 일주일 후 서촌 한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민서는 준혁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배추김치, 고등어구이. 식탁에는 유진이 보낸 느티나무 문양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어서 와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먼저 유진을 안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세 남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혜, 지훈, 은채. 민서가 일주일 전 모두를 불러 진실을 말했을 때 세 사람은 각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고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채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강유진, 너희 아버지의 첫 번째 딸. 너희 언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예요. 소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아요. 유진 씨? 아니, 언니.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아버지랑 똑같으시네요.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지훈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은채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채예요. 막내. 유진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언니잖아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고, 우리 언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강릉은 어때요? 살기 좋아요? 네. 바다가 보여서 좋아요. 조용하고 도자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 때부터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느티나무를 그리셨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집 같았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서해로 항상 나무를 그리셨어요. 느티나무.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락방에 작품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럼 좋겠어요. 식사 후 5사람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서예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나무였습니다. 느티나무. 유진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그리고 계셨네요. 민서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평생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다음 날 오전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인왕산에 갈까? 다 같이. 느티나무가 아직 있어. 5사람은 함께 인왕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옛 한옥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티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가지가 하늘로 뻗어 있었고 그늘이 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나무 응, 내가 평생 그린 나무야. 유진은 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이에요. 정말로. 소희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언니. 5사람은 느티나무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민서가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 다만 알아줘. 그분이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2주 후 준혁의 5주기 제사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제단을 차렸습니다. 준혁의 사진을 놓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만든 느티나무 문양 접시도 함께 놓았습니다. 5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절을 마친 후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늦었지만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 우리 딸이 왔어요. 유진이가 이제 편히 쉬세요. 제단 위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명절에는 꼭 오셔야 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도자기 배우러 강릉 가도 돼요? 유진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1년 후 서촌 한옥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도자기 물레를 가지고 와서 은채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아이들이 그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 같이 해보자. 민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청자 찻잔 5개, 모두 유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쯤 탄 옛 사진과 1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 찍은 새 사진. 2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빛 안에 공존했습니다. 유진이 마당에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차 끓였어요? 응. 지금 가져갈게. 민서는 쟁반에 차를 담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상에 5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쓸모없지 않아요.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2개의 그림자가 같은 빛을 찾는 것 같아요.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빛 안에 있어요. 지훈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5잔이 부딪혔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은채가 물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강릉 가도 돼요? 도자기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바다도 보여줄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작업하면 마음이 편해져. 소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갈까요? 가족 여행.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가족 여행 좋아요. 민서는 5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평생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풍경, 모든 자녀가 함께 웃는 모습, 준혁 씨, 민서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하지 못한 일,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혁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유진이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도 느티나무네요. 응.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으신 거야. 그럼 제가 그린 나무는 이 나무였을 수도 있겠네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기억하는 거지. 느티나무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의 집으로, 용서의 집으로, 가족의 집으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칠만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촌 한옥의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니? 아니요. 들어오세요. 민서가 들어와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네. 이상하게 편해요. 처음인데도 그게 집이라는 거야. 유진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고마워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민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우리를 받아줘서. 2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밤을 보내셨을까요? 저를 생각하면서 그랬을 거야. 별을 보면서 너를 떠올렸을 거야.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겠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니까.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 딸이 집에 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끝. 에필로그.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서, 서촌 한옥 마당에서, 그리고 유진의 도자기 위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약속하는 나무. 진실은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쓸모없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빛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용기와 수용,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5사람은 오늘도 함께 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처럼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